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원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북아메리카는 그냥 방치됐거든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향신료도 없으니까 쓸모없는 황무지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진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정상에 올랐는지 그 423년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4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시아의 향신료에 미쳐 있었는데요. 후추 한 줌이 금과 맞먹는 가치를 가졌던 시대였거든요. 이탈리아 출신의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대신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한 콜럼버스는 몇 주 만에 육지를 발견했는데 문제는 그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카리브해의 섬들이었다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에 도착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이 잘못된 이름이 수백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왕과 왕비에게 보고를 했을 때 향신료는 없었지만 금이 있다고 했거든요. 스페인 왕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금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죠. 스페인은 즉시 콜럼버스를 다시 보냈고 이번에는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금을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기 몇 년 전에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신대륙을 놓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예 세계를 반으로 나눠버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도 한가운데 선을 긋고 이 선의 서쪽에 있는 비기독교 땅은 모두 스페인 것이고 동쪽은 포르투갈 것이라고 선언한 거죠. 교황의 승인까지 받았으니 신의 이름으로 지구를 양분한 셈입니다.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향해 거대한 무역 제국을 건설했고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 정복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관심을 가진 곳은 멕시코와 페루처럼 금과 은이 풍부한 중남미였다는 겁니다. 북아메리카는요, 1539년에 탐험대를 보내긴 했는데 금도 은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영국은 스페인이 플로리다를 발견하기 16년 전에 이미 북아메리카에 탐험가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은 그 후 거의 1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북아메리카에는 당장 가져갈 금이 없었으니까요. 유럽 강대국들에게 북아메리카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황무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무관심이 나중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토양이 됐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강력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들은 처음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1585년 영국은 드디어 로어노크라는 곳에 첫 번째 식민지를 세웠는데 이 식민지는 미스터리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곳을 잃어버린 식민지라고 부르죠. 영국은 1607년에 다시 도전해서 제임스타운에 식민지를 세웠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초기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담배 재배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1620년에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청교도들이 도박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축하까지 금지시켰다는 점인데요. 지금의 미국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 식민지들은 계속 늘어났고 동부 해안 전체가 영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중앙의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이곳을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보다 훨씬 넓은 미시시피강 유역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영국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고 1754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와 그들의 동맹인 인디언 부족들이 한 편이고 영국과 영국의 동맹 인디언 부족들이 다른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인구는 고작 6만 명인데 영국 식민지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결과는 예상대로 영국의 승리였고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도가 다시 그려졌는데요.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루이지애나의 절반을 스페인에 넘겨버렸습니다. 영국한테 빼앗기느니 차라리 동맹국인 스페인한테 주겠다는 거였죠. 나머지 절반과 캐나다는 영국이 가져갔고요. 이제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너희를 지켜줬으니 그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그런데 식민지 주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요. 우리가 언제 도움을 요청했나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여러분을 도와줬는데요. 게다가 우리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도 없잖아요. 대표 없이 세금을 내라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구호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세금 문제였던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혁명으로 발전했고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고 독립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선언은 그냥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은 5년이나 더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미국 편에서 참전하면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숙적인 영국을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1781년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끝났고 미국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독립은 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13개 식민지가 독립된 13개의 나라처럼 행동했거든요. 각자 다른 화폐를 쓰고 각자 다른 법을 만들고 심지어 서로 무역 관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름뿐이었지 실제로는 엉망진창이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하겠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회의에서 그들은 연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새 헌법을 작성했는데요. 이 헌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헌법입니다. 9개 주가 비준하면서 헌법이 발효됐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죠. 하지만 당시 미국의 영토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동부 해안의 좁은 지역만 미국 땅이었고 나머지는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원주민들의 땅이었거든요. 미국의 영토가 어떻게 지금처럼 커졌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유럽 정복의 한창이었는데 아메리카에도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비밀 협상을 해서 루이지애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미시시피강을 통해 물건을 수송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강의 하구에 있는 뉴올리언스를 프랑스가 통제하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뉴올리언스만이라도 사겠다고 프랑스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는 뉴올리언스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팔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고요?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전쟁 준비에 집중해야 했고 돈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아메리카에서 제국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카리브해의 반란으로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의 아메리카 진출 계획을 눈치채면 영국 편에 붙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부 팔아버리자. 1803년 미국은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를 샀는데요. 이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영토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영토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가정은 평균 7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인구가 20년마다 거의 2배씩 늘어났으니 새로운 땅이 필요했던 거죠. 서부에는 주인 없는 땅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농장을 세웠습니다. 물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지만요.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들의 사냥터를 자기 땅이라고 선언했고 원주민들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이지만 영토 확장의 현실이었습니다. 1819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구입했고 미국과 스페인 영토 사이의 경계선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미국의 이웃이 스페인이 아니라 멕시코가 된 거죠. 멕시코의 북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고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을 초청해서 텍사스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됐어요. 미국인 정착민들이 멕시코인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그들은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1836년 텍사스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텍사스는 바로 미국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예제였어요. 텍사스는 노예를 허용하는 주였고 미국 북부에서는 새로운 노예주가 추가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노예주와 자유주의 균형이 깨지면 의회에서 힘의 균형도 깨지니까요. 그래서 텍사스는 거의 10년 동안 독립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845년에 제임스 포크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포크는 영토 확장에 적극적인 인물이었고 텍사스를 미국에 합병시켰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국경선을 놓고 멕시코와 분쟁이 생겼고 이게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멕시코 전쟁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계속됐는데요. 미국의 완승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1,500만 달러를 주고 멕시코 북부의 광대한 영토를 가져갔어요. 지금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와 유타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가 모두 이때 미국 땅이 된 겁니다. 5년 후에는 개지된 매입이라고 해서 1,000만를 더 주고 추가로 땅을 샀고요. 한편 북서쪽에서는 영국과 오리건 지역을 나눴습니다. 북이 49도선 아래는 미국이 위는 영국이 가져가기로 합의한 거죠. 이렇게 해서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1856년에 만들어진 구아노 섬 법이라는 건데요. 미국 시민이 새똥으로 덮인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 섬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새똥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비료와 화약의 원료로 아주 귀했거든요. 이 법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의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을 확보했고 놀랍게도 이 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물론 지금은 새똥이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요.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손에 넣은 직후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1848년에 시작된 골드러시로 수십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어요. 오리건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농지가 널려 있었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번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에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제 문제였죠. 북부주들은 노예제를 악이라고 봤고 남부주들은 노예제가 경제의 근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건국 때부터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새로운 영토가 생길 때마다 그곳이 노예주가 될지 자유주가 될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위기가 폭발했습니다.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할 거라고 믿은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1개 주가 미국을 떠나 남부연합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어요. 6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건 미국이 참전한 다른 모든 전쟁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북부가 이겼고 노예들은 해방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직후 극장에서 암살당했는데요. 같은 날 밤에 국무장관 수어드도 암살 시도를 당해 칼에 찔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은 다시 하나로 통일됐지만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에 샀어요. 당시에는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비난받았지만 나중에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역대급 거래로 평가받게 됩니다. 1898년에는 태평양의 하와이를 병합했는데요. 사실 미국 사업가들이 하와이 여왕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미국에 합병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당시 대통령 클리블랜드는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됐어요. 같은 해에 스페인과 전쟁이 터졌습니다.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인들은 혁명군에 동정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아바나 항구에서 미국 군함 메인호가 폭발해서 침몰했습니다. 누가 폭발시켰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지만 당시 미국 언론은 스페인 탓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론이 전쟁을 요구했어요.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몇 달 만에 미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스페인은 쿠바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고 푸에르토리코와 괌과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위해 시작한 제국이 4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1901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스벨트는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미국을 진정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러려면 해군이 필요했습니다. 루스벨트 시대에 미국 해군은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처음에 미국은 콜롬비아와 협상해서 파나마 지역에 운하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콜롬비아 의회가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루스벨트의 반응이요? 그는 파나마의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독립하자마자 운하 건설권을 따냈습니다. 1914년 파나마 운하가 완성됐을 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면 남아메리카 끝을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 운하를 통해 며칠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미국 해군은 양대양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고 미국의 전략적 위치는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지만 결국 참전하게 되고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부상은 우연의 연속 같기도 하고 필연 같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에 자유를 찾아 건너온 사람들이 모였고요. 나폴레옹의 전쟁 자금 마련 욕심 덕분에 영토가 2배로 늘었고요.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태평양까지 뻗어나갔고요. 내전의 상처를 딛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400년 전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이 땅이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역사라는 게 참 묘하지 않나요?